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번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연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에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우린 늘 답변을 해왔고 앞으로도 외교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일본 현지에서 시민들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혐한을 부추기는 일본 극우 매체의 보도와 사뭇 다른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현황과 실태를 JTBC 취재진이 전수조사했습니다. 매년 5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 의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더기로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 만인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외출이나 3일 이내 여행은 허용했지만 사건 관계자와 연락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가 뒤집혀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농사일 하러 먼 길을 급히 가던 노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미 퇴근을 한 뒤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미고 초과 근무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은 파출소장에 대해 경찰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한 순경이 JTBC에 이런 사실을 폭로했는데 CCTV엔 소장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중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위는 밤까지 이어져서 동해안과 남부 지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여름철 야간 경기가 열리는 과천 경마장 앞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하루에 2만 명씩 찾는 곳인데 경기장 안팎에 무질서한 모습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공세를 그토록 무리하게 펼친 결과치고는 절반의 승리 정도에 그친 셈이죠.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베는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한국 정부가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미 답했는데 뭘 더 답을 해야 하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 난망인 상황에서 뉴스룸은 밀착 카메라 취재진을 일본 현지로 보내서 일본의 밑바닥 민심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오늘 도쿄에서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설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부가 요청한 국장급 협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출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여론전을 한 겁니다. 설명에는 1사 1인으로 이 참석자 수가 제한이 됐고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설명이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녹음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또 고위 당국자이기 때문에 녹음은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끝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자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설명회로 보이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일본 측이 새롭게 내놓은 주장은 있습니까? 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가 되더라도 이 포괄 허가 대상이 전부 개별 허가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제도는 경산성으로부터 관리 인증을 받은 기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만 우대 조치를 박탈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또 한국의 캐치홀 규제 제도가 미흡하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국제사회 지적이 나왔을 때처럼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확실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아닌데 수출 규제를 취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예.
자, 이런 설명을 그렇다면 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테면 WTO라든가 국제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또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는지 등이 이 모두 논리 근거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당국자는 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수출 규제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스가 관방장관이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G20 전까지 만족스러운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베도 수출 규제 조치가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한국 수출관리 당국이 최근 3년 동안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을 하면서 신뢰 문제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協定についてはですね、それに反する対応をしているというのは本当に残念であってですね、そのことについて韓国側がですね、ちゃんと答えを持ってきていただかなければ建設的な議論にはならない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네, 하지만 지난달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을 시작으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아베는 이렇게 자꾸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이서준 기자가 청와대에 나가 있습니다. 답을 내놓으라. 아베 총리의 발언입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늘 답변을 해왔다. 최소한의 선을 지켜달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미 나온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 그 틀 안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1+1 등 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해왔고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또 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을 수출 규제 명분으로 내세웠을 때도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을 받자는 답을 내놔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지난 8일과 15일 직전의 두 차례 수보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직접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을 겨냥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는데요. 대신 현 경제 상황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전과 반도체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극복 그리고 추월해왔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일본의 추가 조치가 없는 만큼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당장에 하는 대신에 수출 규제는 부당하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한국에 옵니다. 청와대하고 어떤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오늘 일본에 들렀다가 내일 한국에 오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는 모레 만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미국의 일본 수출 규제 중재를 연결짓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 파병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확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자 전 세계 IT 업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조차 거미줄처럼 엮인 IT 생태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가 아베 정부를 향해서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그만두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고 또 다른 경제지들도 비슷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IT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만 반도체 회사 TSMC 류더인 회장이 최근 주주들에게 한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이지만 반사 이익보단 오히려 연쇄 충격이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Breaking down many supply chains. So it is including display or other electronic components. TSMC는 주로 애플과 퀄컴의 주문을 받아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 세계 스마트폰, 노트북 생산이 줄면서 결국 비메모리까지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IT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 업체 바이오는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최근호에서 수출 규제가 일본의 무모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일본 유명 맥주를 유통하는 한 업체의 계열사가 불매운동으로 팔지 못한 이 일본산 맥주를 직원들에게 강매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샀는지 명단을 모았고 입금 시기도 정해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유명 중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본부장이 지난 금요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계열사가 어렵다고 한다며 관리자 이상 직원들은 최소 한 박스 이상씩 일본 맥주를 주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 맥주를 유통하는 A사의 계열사입니다. 명령 이전에 강매로 이런 거 부탁한 적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부탁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뭐 선물하라 이거죠. 뭐 가족을 주든 뭐 다른 사람 주든. 이메일엔 매장별로 누가 샀는지 월요일에 취합해달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사고가 시거든요. 매장마다 다 누구누가 몇 개씩 사고 얼마나 더 사는지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A사는 2개의 일본 맥주 브랜드를 유통합니다.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줄자 다른 계열사가 나서서 직원들에게 구매를 시킨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그냥 빼고 안 판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제품 이래저래 식의 그 지원자들이 다 사라고 하니까. 구매를 시킨 사업본부장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낸 메일이었다며 적절하지 못했음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재진은 일본 현지에서 다양한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 매체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며 쏟아낸 보도, 또 이를 인용한 일부의 국내 언론 보도가 과연 온전한 일본의 민심인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오사카에서 이선화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日韓関係が悪化するみたいな話あるんですけど、遊びに行きたいなと思いますし。別ですね。在日の友達とかも結構多いんで、そういう政治のあれで、そういう友達となんかギクシャクするっていうのも違うと思うんで。 자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輸出規制じゃなくて、ただホワイト国優遇措置を撤廃しただけなんで、普通の一般の国になったという話で、別に問題はないかなと。まあ我々その一般庶民っていうところで考えると、そんなに大きな影響はない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国との思惑がこうぶつかり合うっていうところに対してなんかその解決方法っていうのはなんかもうちょっと違った解決方法がないのかなっていうのは感じたりし 일본에서 맞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日本では一切話題になってないですかそれがほんまか嘘かも分かんない日本人が多分そんなめっちゃ韓国人のこと悪いこと言う人って10人おったら1人おるかおらんかぐらいただ問題として今回やってるのはどっちが正しいか正しくないかだけで嫌いか好きかは別です。だってさっきまで僕らはその韓国のチャミスルあるやん、チャミスルのマスカットをここの店で買って飲んでて日本のメディアってあまりそこまで信じて良いものではないと思う。 반환을 넘어 혐한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反韓感情を煽ったところでそれが 日本の支持率上がるっていうのはつながら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日本のマスコミとかがそういう仲が悪くなるようなそう発言とか政府のやり方っていうのは僕は反対してますので。 장기적으로 일본에게 큰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도 언론계에서 나왔습니다. 一時的にそこですごいナショナリズムが高くて安倍支持率がバンと上がって自民党としてもプラスだったとしても
これからの世界の流れを見たときに、やはりその周りの東南アジア諸国とうまくやれない日本っていうのがどれだけ浮いてしまうかっていうのは、これはやっぱり考え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目で、日本にとってはマイナスでしかならない。 극우 매체가 만든 정치 프레임과 사뭇 다른 민심도 일본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방금 보도를 해드린 이선화 기자는 지금은 오사카에서 일본 도토리현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전해온 바에 따르면 평소에 한국 관광객이 꽤 많던 이곳에서 도착한 이후에 한국 관광객을 한 번도 보질 못했다고 하는군요. 현지 관광업계도 확실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팩트체크에서는 이런 관광 불매 운동이 실제로 일본 지방 경제에 타격이 되는지, 그것이 곧 아베 정부에도 타격이 되는지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불매 운동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유니클로가 본사 임원이 한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다시 사과했습니다. 반쪽 사과라는 비판이 일었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양국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유니클로가 일본과 한국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입니다. 회사 측은 논란이 일어난 게 해당 임원의 부족한 표현 탓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불매운동의 영향이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는 게 발언 취지였는데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유니클로의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엔 언론에만 간단히 사과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반쪽 사과란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본인들한테 타격이 있으니까 사과를 한 거지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건가에 의문이 들죠. 사과랑 상관없이 한일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아질 때까지는 좀 불매할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이후 판매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신용카드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니클로에서 결제한 건수는 전달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상인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마트 슈퍼마켓에 이어 재래시장에도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헌법을 바꿔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것이 아베 총리가 내걸었던 참의원 선거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의 최대 관심은 개헌 필요 의석을 아베 총리가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어제 치러진 선거 결과는 개헌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 거리 유세에 나설 때마다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개헌을 논의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선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무력을 쓰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평화 헌법을 바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160석을 얻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아베 총리의 절반의 승리라고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런 결과를 바꿔서도 개헌을 거론했습니다. 少なくともちゃんと議論をしていけという国民の声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国会においてですね、議論が進んでいく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추가로 끌어들여 개헌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결국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지 179일 만입니다. 이제 20일 뒤면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법원은 그 전에 이렇게 조건을 붙인 보석으로 재판 진행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신변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나가겠습니다. 179일 만에 석방된 양 전 원장은 짧게 입장을 밝히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법원은 경기도 성남의 자택에서 지내고 재판엔 꼭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주거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여유가 있는 조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외출이 금지됐지만 양 전 원장은 외출은 물론이고 3일 이내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만날 수 있었던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양 전 원장은 사건과 관계된 사람 외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조건과 비슷합니다. 보석금도 이 전 대통령은 10억 원이었지만 양 전 원장은 3억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20일 뒤면 양 전 원장의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법원은 이때 조건 없이 풀어주는 것보다 느슨하나마 조건을 거는 게 재판 진행에 유리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양 전 원장은 조건이 불리하면 보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보석 조건이 느슨하다며 사실상 20일 조기 석방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딸을 KT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통 채용비리 사건에 적용하는 업무 방해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딸을 KT에 채용시킨 대신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이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석에 서지 않았는데 김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딸이 KT에 입사한 것은 부정 채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도 안 낸 데다 적성 검사도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치른 인성 검사는 불합격했는데 나중에 합격으로 조작됐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딸 김 씨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이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로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수사해온 검사들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당직자 노모 씨를 통해서 최 전 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당직자 노 씨가 돈을 받아 선거운동에 쓴 건 확인됐지만 의원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증명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가드레일과 옹벽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반일을 하러 가던 노인과 외국인 16명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듯 나무에 위태롭게 승합차가 걸려 있습니다. 끌어올려 보니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차량과 도로에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지방도로에서 승합차가 뒤집어졌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반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합차는 중앙선을 넘어 도로 맞은편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속도 그대로 옹벽을 스치며 30m가량 아래로 더 내려왔고 그 충격으로 이렇게 차량 뒷바퀴가 빠졌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합차는 1.5m 정도를 더 내려와서 이 지점에 전복된 채 멈춰섰는데 바로 옆에는 7, 8m 높이의 계곡이 있어서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 하나더라고. 죽었는지 살아나는지 모르는 차가 뒤집어졌잖아. 운전자 62살 강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 9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탑승자들은 사고 전부터 차량에 이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รถสภาพไม่ดีฝนตกกลางทางวิ่งมารถเบรกแตกลงทางโค้งอย่างเร็วก็เลยทำให้เบรกไม่อยู่ก็เลยเกิดอุบัติเหตุ 숨진 운전자 강 씨는 10년 전에도 판박이 사고를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4명이 숨졌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사고가 난 차량의 정원은 15명이었지만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선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험하게 실어 나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호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안전벨트는 모두 15개였습니다.
하지만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정원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자주 실어 날라왔습니다. 거기에 민원지 타요. 거기에 그럼 민원이 다 맞아요. 한 저기 18명씩 타고 이렇게 돼.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노인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사고가 나 8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농산일을 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고들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늙은이들밖에 없으니까 뭐 젊은 사람들 하나도 없어. 농번기엔 이번 사고처럼 모집책이 차량에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태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차량뿐 아니라 경운기,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농업 노동자들의 산업 재해율은 일반 노동자의 1.5배에 달합니다.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에 안전불감증까지 겹쳐 큰 인명피해를 부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시내 도로를 역주행하던 승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70대 할머니를 치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운전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스쳐 지나 거꾸로 달립니다. 잠시 뒤 역주행 차로에서 정상 주행 차로까지 빠르게 방향을 틉니다. 세 개 차로를 넘어 횡단보도까지 돌진하더니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을 칩니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춥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일어났습니다. 75살 배모 할머니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47살 정모 씨도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쿵쿵 소리가 2번 나기라도 이렇게 밖을 나와보니까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승합차는 교회 신도를 태우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운전자 정 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앓고 있는 병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빗길 미끄럼 사고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머리를 다친 정 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로 계속 갔다면은 내부에서 좀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경찰은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와 사고 장소 인근의 CCTV 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관제사 허락 없이 이륙을 하려 활주로에 들어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활주로엔 이미 착륙을 준비하던 비행기가 있어서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일본 항공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공항 관제사의 승인 없이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활주로에는 다른 비행기가 허가를 받고 착륙을 준비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여객기가 갑자기 들어선 탓에 활주로 앞에서 다시 고도를 높였고 예정 시간보다 20분 늦게 착륙했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에는 14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관제사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활주로에 잘못 들어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하공항 출발할 때 관주소 지시와 다르게 이제 활주로를 접근을 했고, 그래서 국교성이 조사한다고 해서 국교성 조사에 협조하는 점. 항공업계에선 조종사가 관제사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조종사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 부산의 일본 영사관에서 대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한 겁니다. 학생 8명이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이들을 풀어달라는 시위가 지금도 경찰서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일본 영사관 마당을 내달립니다. 빨간 글씨가 적힌 현수막을 펴고 목청을 높입니다. 경찰이 들어와 제지하며 한 명씩 끌어냅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 뒤로. 오늘 낮 2시 반 부산 지역 대학생 7명이 기습 시위를 했습니다. 신분증을 맡기고 영사관 내 도서관에 들어가 벌인 일입니다. 영사관 밖 소녀상 앞에선 시민단체와 대학생 60명이 반일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한 명도 끌려갔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서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8명은 진술을 거부한 채 일본 정부를 규탄한 구호만 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습 시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망을 해가지고 대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혐의는 있는 게 같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해서 정확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한 경찰 공무원이 1년 6개월 동안 1,000만 원 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CCTV와 근무 기록표를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퇴근한 시간 따로 또 기록된 시간 따로였습니다.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0일 경기 포천의 한 파출소입니다. 소장인 A 경감이 오후 4시 56분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시간 30분쯤 지나 비순경이 초과 근무를 시스템에 대신 입력합니다.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8분 이날도 A 경감은 퇴근했는데 4시간쯤 뒤 비순경이 대신 근무를 기록합니다. 화면 속 A 경감은 최근 경기북부 경찰청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를 신청해 1년 6개월 동안 1,0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수당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진이 최근 2달치 CCTV와 초과 근무 확인 대장을 비교해본 결과 퇴근 시간과 초과 근무로 기록된 시간이 다른 날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파출소를 나선 뒤에도 근무했고 직접 시스템에 초과 근무를 입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북부 경찰청은 당사자와 파출소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렇게 초과 수당을 빼돌린다는 의혹은 공직사회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죠.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것은 한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상급자를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사건을 고발한 시순경은 경찰 조직에서 초과 근무 실태를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해서 자기 아이디로 보안 점검이라는 내역이 있어요. 그거만 하면 기록이 몇 시에 했는지 기록이 나오니까 이 시간까지 근무는 했네?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고 대신 쓰게 하는 일이 잦다고도 했습니다. 월급 내역서 같은 거에서 왜 금액이 이렇게 적냐? 초과 근무 수당이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아침마다 일찍 나오고 근무하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지죠. 경찰서와 달리 파출소에는 출퇴근 지문 시스템이 대부분 없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뭐 조직적으로 눈만 감아준다면야 찍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시순경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참에 이렇게 묵인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지금부터는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먼저 이 소식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오늘은 몸싸움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11일째 단식을 이어온 한 당내 인사는 몸싸움 끝에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정정문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 측은 유승민, 이해운 의원 등이 혁신위를 압박해 대표를 몰아내려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유력 인사 변호만을 담은 성명서 발표로 혁신위가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번째.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네, 말씀입니까 지금 총장님. 누가 유력 인사를 대표했다는 겁니까? 네? 혁신위원장은 나도 만났어요. 나도.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네 번째. 손학규 대표가 소란을 정리하댔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잠깐 위원장께서 계세요. 아니, 왜? 발언권을 어디다 갖고? 예, 발언권 주세요. 잠깐 계세요. 이렇게 회의가 끝나고 손 대표가 나가려 하자 이번엔 11일째 단식을 이어온 권성주 혁신위원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뒷골목 건달들도 이렇게 정치 안 합니다. 5분 넘게 막혀있던 손 대표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 처절한 절규의 목소리 좀 듣고 좀 대화를 좀 하세요. 당권 경쟁은 이게 무슨 처절한 게 없어요. 이 단식은 명분이 없으니까 단식 끝내세요. 손 대표는 권 의원을 밀어내고 문을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쓰러졌습니다. 결국 구급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당의 지도부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20대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9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한 건물과 토지 공시지가만 200억 원이 넘고 실제로 주식 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350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주식은 상장되자마자 2억 원이 넘게 치솟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액면가로 신고하는 비상장 주식들은 대부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천만 원 이하의 비상장 주식은 문제가 없을지 저희 탐사보도 취재진이 국회의원 297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비상장 주식을 가진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심사할 때 생기는 이해 충돌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 이곳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입니다. 예결위에선 매년 50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또 확정해 국회의원 상임위 중에서도 꽃보직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지만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네, 특히 3천만 원 이상 주식은 모두 팔거나 금융기관에 대신 팔아달라고 맡겨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심사를 받지 않거나 늑장 청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홍철호 의원과 이은재 의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주식 백지 신탁 심사를 아예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 김종대, 권은희 의원 등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제때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하반기 예결위에 배정된 의원들은 어떨까요? 저희 취재팀이 예결위원 50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예결위 의원들은 김삼화, 이용호, 정유섭, 홍철호 의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단 심사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주식을 파는 대신 예결위원을 사임하겠다는 게 대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1년 반 동안 활동했던 민경욱 의원도 지난해 예결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이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티슈진의 가치가 기존 액면가 2천만 원에서 상장 이후 4억 원 이상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 의원은 상장 전에도 티슈진의 이익이 될 수 있을 법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선희 이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당선된 민경욱 의원이 당시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세포 조작 논란이 제기된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의 주식이 눈에 띕니다. 예결위원이 된 민 의원은 보유 주식을 정리하면서도 티슈진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해외 주식은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결위는 2년 했어요. 첫 번째 할 때 주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모든 주식을 갖고 있던 걸 전부 다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민 의원은 2017년 5월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민 의원이 주주인 코오롱 티슈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오롱이 양쪽 회사 각각에 대해서 30% 이상을 지분을 갖고 있는 동일한 지배자면 그게 유통한 걸로. 인보사 개발에 차질을 빚은 티슈진은 관련 혜택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6개월 뒤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액면가 2천만 원이던 주식 가치는 4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예결위원이 되면서 다른 주식을 전부 팔았던 민 의원은 이번엔 티슈진 매각 대신 예결위원직을 내놨습니다. 2천만 원 됐다가 뭐 얼마가 올랐는지 모르지만은 적법하게 그건 갖고 있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됐어요. 빵원.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것보다도 모범적인 분들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좀 하세요. 민 의원이 티슈진을 보유하기 시작한 건 2004년. KBS 워싱턴 특파원 시절 인보사 개발자인 이관희 대표를 통해서 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인 추천이라고 지금 그 당시 이제 워싱턴 아마 특파원 하시던 시절이신 것 같은데 이건희 박사가 그쪽 맞아요. 이건희 아세요? 2006년엔 자신이 보유한 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실험 허가를 받았다며 관련 보도와 함께 이 대표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국내 매체 중 워싱턴 특파원이 관련 기사를 쓴 건 KBS뿐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조 원 규모의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릴랜드 게이트스버그에서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이는 KBS 윤리 강령에도 어긋나지만 민 의원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를 모으는 초기 단계였어요. 오히려 그거는 모험이었죠. 모험. 자유 시장 경제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민 의원이 KBS를 떠나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시절 티슈진은 급성장했습니다.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티슈진을 예로 들며 규제가 바이오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티슈진은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허가받았고 제품 판매와 주식시장 상장에도 성공했습니다. 민 의원은 해외 유턴기업 지원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지역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려 한 것이고 티슈진과 관련해선 어떤 이득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의 이해 충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산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도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관련 업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예결위 소속인 홍철호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닭 가공업체 2곳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액면가로만 33억 원입니다. 그중 한 곳은 홍 의원 동생이 대표로 있는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에 닭을 납품하며 지난해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결위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보유 주식은 포괄적 직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모두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홍 의원은 2017년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도 심사 청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산안 심의에서 AI 확산을 막기 위해 양계 농가에 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닭 산업에 좀 전문가라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CCTV를 달아줘야 됩니다. 한 500억 정도만 이번에 추경해 주시면. 홍 의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우리 회사는 닭을 안 키워요. 네. 농가 지원해 준 거니까. 근데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조언도 해주고 정부에 정책에 반영도 해주고 또 예산에 또 반영도 해주고.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성과 이해 충돌이 함께 가지는 않는데 방어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 판단들을 넓혀가지고. 정무위 소속인 최은열 의원이 2016년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부인이 유산균을 만드는 바이오 업체 비상장 주식 7,000주, 액면가로 35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는 주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최 의원 측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1억 원이 넘는 셈. 최 의원은 법안을 심사할 때도 비상장 기업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식 거래가 활발한 회사는 제외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당시 최 의원이 투자한 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종목이었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최 의원 측은 액면가 350만 원의 주식을 2억 원에 팔았습니다. 최 의원은 주식 보유 시기와 발언 내용이 맞물려 오해할 수 있겠다면서도 1999년 설립 당시 투자한 주식으로 발언 당시엔 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자체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을 겨냥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포함해서 폭행을 당한 시민이 4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치권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지하철 역사로 들어옵니다. 무고한 시민을 쇠몽둥이로 때립니다. 임산부도 쓰러지고 취재하던 기자도 맞았습니다.
부상당한 시민은 모두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압경찰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2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중국과 인접한 위안랑 지하철역에서 시위대를 겨냥한 백색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친중파 입법회 의원인 허준야오가 흰옷을 입은 사람과 악수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배후 세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위대가 국가휘장을 먹물로 훼손한 사건을 부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도 위안랑 형님들이 시위대에 교훈을 줬다며 흰옷 부대를 응원하면서 홍콩 시위를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를 겨냥한 백색 테러에 캐리람 장관이 범인 색출을 다짐했지만 홍콩 시위가 폭력의 악순환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하는 군사훈련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미군 당국이 강도를 낮추는 이른바 로키 전략을 쓰자고 우리 군에 제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5일부터 3주 동안 연합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국군은 매년 3월과 8월 2차례 키 리졸브 등 3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했고 축소된 올해 3월 훈련은 동맹 19-1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 연습의 이름도 동맹 19-2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한미 군 당국은 새 이름을 검토 중입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 검증 연습 등 연습의 목적이 자세히 반영된 표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19-2 동맹이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입장을 밝혀 의식한 것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연습과 관련해서 미국 측이 이미 로키 방안을 제안한 상태였다며 그만큼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한미 군사훈련 중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왔던 만큼 훈련은 그대로 진행하되 최소한의 배려를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제주에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66mm였는데 역대 7월 강수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입니다. 부슬거리며 내리던 비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주차된 차를 빼자 주차장에 파도가 칩니다. 1시간 사이 성인 허벅지까지 들어찬 빗물에 일부 차량은 침수되고 맙니다. 작년에 태풍이 2번 와서 침수가 2번 됐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기만 되면 이제 너무 걱정됩니다. 피해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웅덩이로 변한 가정집 마당은 양수기로 역부족입니다. 마을 공영주차장은 수영장이 됐습니다. 이미 식당은 들이닥친 흙탕물에 기자재와 화분이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시에 내린 비는 108mm입니다. 특히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 66mm가 집중됐습니다. 역대 7월 시간당 강수량 중 최고 기록입니다. 이렇게 강한 집중호우는 태풍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지난 20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소멸 후에도 많은 수증기를 한반도 전역에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기 불안정까지 겹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은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내린 비는 1341mm입니다. 닷새 동안 서울의 1년 평균 강수량인 145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중복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강릉에는 열대야까지 발생했는데요. 열대야는 모레까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구름이 걷히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은 우산을 펴고 안전요원은 햇빛을 피하려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중복인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과 함께 올라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덥고 습한 공기를 공급해 기온이 오른 겁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와 구름 때문에 낮 동안 올라간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27.6도, 대전 25.4도, 포항 25도로 이들 지역에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동해안과 남부 지역에
내일 밤부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남부 지역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도는 모레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네, 이렇게 더워진 날씨가 몰고 온 불청객도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입니다. 오늘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더 더워지고 비도 자주 오면 뇌염 모기도 그만큼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 빨간진 모기입니다. 지난주 경남에서 하루 평균 1,000마리 넘게 잡혔습니다. 작은 빨간진 모기가 하루 평균 500마리 넘게 채집되고 전체 모기 중 절반을 넘으면 일본 뇌염 경보가 내려집니다. 이번 경보는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늦었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폭우에 이은 가뭄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의 7월 평균 기온은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2도 이상 낮았습니다. 모기가 활동할 만큼 무덥지 않았던 겁니다. 장마와 함께 내린 폭우는 모기 알과 유충을 쓸어냈습니다. 그 후엔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모기가 서식할 무릉덩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시작되면 상황은 다릅니다. 논과 축사 등에 주로 사는 작은 빨간진 모기는 기온이 오르고 비가 자주 내리는 8월부터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일본 뇌염 환자도 8월에 나오기 시작해 9월과 10월에 가장 많습니다. 환자의 90% 이상이 40대 이상 중노년층인 만큼 농촌 지역 주민들은 서둘러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독특한 매운맛이 특징인 마라탕을 파는 식당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주방 한쪽에 음식 재료와 쓰레기가 뒤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라탕 식당입니다. 그릇을 닦는 개수대 바로 옆에 양념통이 줄지어 놓여 있고 뚜껑도 없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 밸브 손잡이, 환풍구에는 오래된 기름때가 잔뜩 껴 있습니다. 조리대 옆에는 비닐 쓰레기통이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마라탕 전문점입니다. 조리대 옆에는 청소도구가, 음식 재료 옆에는 벗어놓은 양말이 보입니다. 마라탕 전문 식당에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도 비위생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건두부를 만드는 데 쓰는 면포는 구겨진 채 우산과 옷가지 사이에 걸려 있고 조리장 한켠에는 원재료와 쓰레기가 뒤섞여 쌓여 있습니다. 식약처가 유명 마라탕 체인점과 식재료업체 63곳을 점검한 결과 37곳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 수입 신고 없이 몰래 들여온 재료를 공급한 곳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석 달 안에 상태를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휴가철 여행지에서 신용카드 쓰시죠? 휴가철은 이맘때 해외에서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위조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성화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해외에선 여전히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어서 결제할 때가 많습니다. IC칩이 아닌 마그네틱 띠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위조도 쉽습니다. 위조 장치가 달린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가 빠져나갑니다. 훔친 정보로 다른 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해외에서 일어난 신용카드 피해는 550여 건, 이 중 카드 위조가 30%가 넘습니다. 한적한 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나 주유소 결제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거나 짧은 시간에 위의 변조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도난이나 강도 피해도 잇따릅니다. 핀코드를 입력하는 것을 뒤에 서 있던 서양인들이 봤던 것 같아요. 카드를 강탈을 해서 2, 3분 이내에 계속해서 300유로씩 2,100유로를 인출해. 문제는 해외에서 난 사고는 보상을 받기가 까다롭다는 겁니다. 해외 카드사의 기준에 따라야 해 길게는 3, 4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행 전 사용 한도를 줄여놓고 카드를 종업원에 맡기는 대신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그래도 피해가 생겼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놓아야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싱가포르 인근 해협을 항해하던 우리나라 국적 화물선이 해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4시 25분쯤 한국인 4명이 탄 44,000톤급 화물선 CK 블루벨호에 해적 7명이 침입해서 선원을 폭행하고 현금 13,300달러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프로축구 경기장을 찾아 선거 유세를 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프로축구 경남FC의 홈경기 도중 황 대표가 선거 유세를 한 건 다수가 오가는 공개된 장소여서 공직선거법상 연설 금지 장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이미 경남F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한국당은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된 겁니다. 경남FC는 프로축구 연맹에 낸 2천만 원의 벌금을 한국당이 보상해달라며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바스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표 6명이 모두 금메달을 받은 가운데 서울과학고 조영준 군은 만점을 받아서 개인 성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2개국 621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미국과 중국이 공동 1위, 북한은 4위에 올랐습니다. 한 남성이 현지 시간 19일 나이지리아 국제공항에서 남부로 향하던 여객기의 날개로 뛰어들어서 객실로 진입하려다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가나로 여행을 가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는 주말이면 하루 2만 명 정도가 몰립니다. 기대와 허탈감이 뒤섞인 희로애락의 공간인데요. 무질서와 불결함도 뒤엉켜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경마 경기가 시작되면서 밀물처럼 사람들이 꿈으로 길을 따라 경마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파 속에선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금연이라고 여기저기에 써붙여져 있는데 담배를 피며 거리를 활보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담배 피고.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그 옆에서 담배를 피나요? 예, 나오자마자 여기서 많이 어르신들. 경마장 안은 물론 바깥에도 흡연구역은 여러 군데 마련돼 있습니다. 경마공원 내에는 이렇게 흡연 공간이 지정이 돼 있지만 사실상 그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면서 걸어 다니는 경우들도 많아서 사실상 금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경마공원 내에서도 흡연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 그래. 수성적으로 했는데 가기는 가야 되고 가서가 아니야. 흡연 뒤에도 문제입니다. 꽁초를 던지는 건 일상. 제대로 버리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옷을 위로 젖혀 올리고 배를 활짝 내민 채 활보하기도 합니다. 예상이 빗나가 쓸모 없어진 막건들, 주로 바닥행입니다. 쓰레기통은 무색합니다. 이걸 주워 담는 게 일입니다. 이 때문인지 어린이와 함께 온 방문객을 별도의 공간으로 입장시키기도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긴 하네요. 젊은 사람들만 있는 그 층에서는 쾌적한데 거기 말고는 이제 좀 2층 같은데 그런 데는 좀 이제 다들 강하시거든. 그냥 막 밀치시고. 손에 도장도 찍으며 출입을 구분합니다. 경기장 밖에선 급전을 쓰라며 호객 행위를 합니다. 고액 수수료와 개인정보를 노리는 모바일 깡입니다. 밀가루 산다, 라면을 산다 했을 때 우리가 10만 원어치를 우리가 사면서 손님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다고요. 물건을 받고 결제 끝났으면 저희가 손님한테 그 비용을 빼고 돈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밀가루나 라면을 사면 직접 사시면 되지 그걸 왜? 도매상 그렇게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은 주차 업소도 성행입니다. 얼마인데? 안녕하세요. 나는 여기서 주차를 하는데 여기가 다 이거 사실 보호가예요. 말하자면 불법이요, 불법. 경기가 끝날 무렵부터 포장마차들이 진을 칩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방문객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하철역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무전 취식이나 도난 사고가 많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바쁘면 넘어가버려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선불해야 돼요, 선불. 근데 막 넘어가버리니까. 작년까지는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 하루에 많게는 6컬까지 이제 본 것 같아요. 많이 물어줬어요, 신발값이요. 진짜. 경마공원역도 몸살입니다. 막건이나 경마 소식지는 쓸모가 없어지면 쓰레기로 변합니다. 김일성이라는 개념을 좀 떠봐야죠. 경마 있는 날이면 항상 이런가요? 좀 필요 없습니다. 술을 드시고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경마는 국내 몇 안 되는 합법적인 사행 산업입니다. 그 결과 주말이면 하루에도 2만 명씩 몰릴 정도로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보다 나은 레저 문화를 표방하기 위해선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계인은 절대 지구로 오지 않는다. 호텔 캘리포니아를 불렀던 이글스의 멤버 돈 헨리는 자신의 곡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돈 헨리의 이른바 외계인론에 따르면 지구는 너무 위험하고 낯설고 무엇보다도 오염돼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더러워서 안 온다거나 할까. 외계인이 그 넓은 우주를 놔두고 하필 지구로 내려온다니 그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한편 정반대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7년 전 제19대 총선 당시에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서 그 유명한 외계인론을 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툭하면 갈등 관계에 빠지는 사이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힘을 모아서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야기. 당시에 여당을 외계인에 비유해서 야권연대 명분을 설파한 것은 노회찬 특유의 어법이긴 했죠. 하긴 할리우드의 그 많은 영화 속에서도 역시 평소에는 앙숙이었다 하더라도 거대한 외계의 적이 나타나면 선택은 모두 같았으니까요. 노회찬의 비유에 따르자면 공교롭게도 이번에 침입해온 외계인은 일본이 돼버렸죠. 우리는 그래서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정부가 대책도 없이 반일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과 야권이 내부에서 오히려 태클만 걸고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는 지금, 미안하지만 노회찬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노회찬은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왕복 티켓값이 9만 원 혹은 그 이하, 여행객이 떨어지자 땡처리처럼 나온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을 오가는 택시비보다도 적은 돈, 일본산 맥주값이 6캔에 5천 원, 국내 대형마트에서 재고를 정리한다면서 내놓은 가격, 생수값보다도 싼 값. 그래도 안 가고 안 사 먹고 있는 민초들은 어찌 보면 그의 말대로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 사태는 그 추이에 따라서는 내년 우리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도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초당적인 대처를 약속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날선 친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50분간의 회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해답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우선 요구했고 여당은 불가 입장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이미 회동 전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은 친일 공방으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운 터였습니다.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국회의사 일정 합의에는 실패하면서 결의안을 최종 의결할 본회의는 아직 미정입니다. 여야 5당 대표는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비상협력기구 설치 등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방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정치권 공방의 계기 중에 하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연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야당은 편가르기라고 날을 세웠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이라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분위기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주말 사이 페이스북에 올린 일본 관련 글들입니다. 12개에 달합니다. 지난 13일 죽창가를 올린 이후로 40개 넘게 일본 관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 비판에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청와대에서 서희 장군과 이수진 장군을 묘사하는 걸 보고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 수석이 친일과 반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게 국익에 도움될 게 없다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참모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일본이 문재인 정권 또는 심지어 뭐 더 나간 이야기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참모가 말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선 내각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조 수석이 총대를 맨 것이란 시선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의 글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글을 올린 것 자체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등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한 만큼 민정수석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네, 일본 여행 안 가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샷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일본 지역 경제에 영향이 없다. 일본 정부는 별로 신경 안 쓸 거다. 그러니까 안 먹힐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따져보죠. 네. 이가혁 기자,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많이 가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실제로 일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881억 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바로 이런 통계를 근거로 영향이 있느냐라고 예측할 때 이런 근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 좀 줄어든 것 같고 별 신경 안 쓴다. 또 일본이 중국 관광객들을 더 끌어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네. 한국인 관광객 숫자는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1 수준으로 많지만 6조 원, 아까 말씀드린 6조 원이라는 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쓰는 돈의 13% 정도입니다. 뭐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GDP만 5조 달러가 넘는,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네. 이 5조 달러가 넘는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특정 산업이 한 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이렇게 좀 단순한 돈 액수로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관광 산업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영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효과를 예측할 때 많은 기사에서도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정치적 측면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3년 전에 바로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 구상회의,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일본이 인구 감소로 내수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지방이 점차 낙후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아베 총리 발언을 들어보시죠. 観光は我が国の成長戦略の大きな柱の一つであります。そして地方創生への切り札でもあります。GDP600 兆円に向けた成長エンジンでもあります。 네, 성장 엔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아베 정부는 이 계획에서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3,100여만 명이었는데 2030년까지 6천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이런 정책이 힘입어서 일본 지방 중소도시에 숙박시설을 새로 짓는 공사가 늘어나는 등 활력이 좀 돌긴 돌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밝힌 성장 전략 실행 계획, 이런 계획에도 일관된 입장이 나옵니다. 여전히 관광은 지역 창생의 비장의 카드이자 성장 전략의 기둥,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적어놨습니다. 아베 정부가 자국민에게 내세운 정치적인 전략, 슬로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지방 소도시 관광 산업,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좀 줄어드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굳이 저희가 반론을 하자면 아까 초반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주장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일본을 방문하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성향을 한번 보면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재방문하는 비율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10명 중에 7명 이상이 2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방문을 많이 할수록 지방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 연구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6년에 일본 정부 관광청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끝에 보면 알수록 거기, 갈수록 그곳 일본 이런 말인데요. 한국인들은 이미 도쿄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는 익숙하니까 지방 중소도시를 홍보하겠다 이런 전략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일본 여행 안 가기를 하면 일본 지방 관광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베 정부도 정책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은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독도 문제 뭐 이런 걸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네, 전문가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 이릅니다. 예측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얼마나 지속되느냐 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에 미칠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이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한글은 필요 없다.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한 말인가요? 일본의 극우 성향 지방 정치인인 오노데라 마사루라는 한 홋카이도 현 의원의 트윗 글인데요. 예. 일본 내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최근에 올린 트윗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국 사람들이 영어 교육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훌륭하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굳이 한국어 표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하철역에 일본어가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어 표기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예. 극우 성향 일본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지하철에 표기되는 한국어 표기, 한글 표기를 문제 삼는데요. 지난 4월 극우 성향의 한 소설가도 왜 토가 나온다라는 구역진이 나온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일본 전철에 한글을 표기하냐라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많이 와서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를 한 겁니다. 예. 앞서 팩트체크에서 나왔지만 일단 일본 지하철 모습을 잠깐 보면 저희가 한 블로그에서 찾아냈는데요. 역 표기를 하는데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가 차례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관광객은 750만 명이 넘고 일본에서 온 관광객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일본 정부의 관광국 홈페이지 한국어 사이트를 보면요. 이렇게 다 당연히 한국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한글로 표시가 돼 있고 나만의 일본을 라이브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관광 오세요라고 한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는 리브하다겠죠? 예. 예. 리브하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놓고 정작 극우 성향 정치인이 왜 한글을 써놨냐고 따진 겁니다. 예. 사실 이 극우 성향 정치인 말대로 하면 일본 관광에 부정적이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일본 관광객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일어로 표기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또 예. 일본 관광 안 가는 것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 이걸 더 부채질하는 셈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예. 기분 선동적인데 일본 경제엔 도움이 안 되는 선동을 일본 정치인이 한 겁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마땅히 친일 물음표로 역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뭔가요? 우리나라 정치인의 얘기인데요. 한국당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주장입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는데 예.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전후좌우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또 조국 수석 등을 언급하며 항일 죽창 투쟁을 지금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 민족끼리 친북 주사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얘기가 또 이게 번져나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친북을 하고 있는데 친일을 해야 될 때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주장인 셈인데요. 좀 더 나가면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 같은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친미, 친일, 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친일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뭐 예. 일본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까요? 뭐 일본의 경제에 도움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맥락에서 저 말을 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거는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전 특파원이긴 합니다만 예. 그 사람이 했던 논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냐하면 그때 뭐 3억 불 받은 걸로 경제 기적이 예. 이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일부 인사들이 당시에 돈 받은 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우리 근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저 표현만 듣고 보면 그런 주장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예. 더 나가면 일본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를 했다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도 맥이 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당 지도부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규탄안을 내놓고 있는데 예. 정작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의 주요 인사가 친일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예. 뭐 본인 또 다른 뜻으로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들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예. 나타난 문장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무척 커 보입니다. 예. 댓글들을 쭉 살펴봤는데 페이스북에 주로는 옹호하는 댓글들 왜냐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지금은 친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된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기도하는 점점점으로 잡았습니다. 조용필 씨의 노래?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키워드는 저렇게 잡았습니다. 저렇게 하면 그다음에 으악 하는 소리가 난 그 유명한 노래이긴 하죠. 80년대에 상당히 유명했던 근데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얘기는 아닌데요. 홍문종 우리 공화당 의원이 특정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제목만 저렇게 정한 거군요. 기도까지 한다고 해서 좀 특이해서요. 예. 오늘 강성 발언이 많은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이 국회에서 저렇게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요. 한국당에서만 무려 22명의 현역 의원이 축하하러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황교안 대표도 나갔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갔고 그런데 이현주 의원에 대한 찬양 분위기가 좀 이어졌습니다. 황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생이 600명이었어요. 그중에 눈에 딱 뜨이는 사람이 한 2명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언주 의원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현주 의원이 연수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 도드라지게 눈에 띄었다고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둘이 같이 이렇게 손가락 하트 모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 좀 심한 찬양 분위기도 나오는데요. 강효상 의원의 경우 이현주 의원이 아름다운 전사라면서 저는 어벤져스의 스칼렛 요한슨 같은 전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현주 의원을 향해 마음에 드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안 나오는데 어벤져스에. 일단 아무튼, 한국당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 영입전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나경원 대표는 큰 틀에서 이 의원과 같이 싸울 날이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당 쪽으로 이렇게 좀 영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특히 영입전이 좀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이는 우리 공화당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도 강력한 영입전을 펼쳤는데요. 홍문정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려면 우리 공화당에서 와서 싸움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현주 의원이 지금은 강성 우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영입할 경우 강성 우파의 세력이 그쪽으로 우리 공화당 쪽으로 갈 수 있어서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강성 우파를 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 영입전이 불고 있다는 풀이입니다. 예. 그런데 비박계의 한 의원은 과연 이현주 의원이 물론 숫자가 한 명 늘어난다면 좋지만 지도부까지 나서서 영입할 대상인가라고 따졌고요. 지금은 이현주 의원 쪽보다는 유승민 의원 등 보수 통합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공화당과 한국당에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영입전을 펼쳤는데 이현주 의원은 과거 민주당 의원 시절에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기춘 아바타인 황교안 장관을 공안 총리를 내정해서 수첩 인사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새정치민주연합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 생각은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4년 전인데 많이 예. 변한 모습입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많이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 대구 33도, 강릉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뉴스를 끝나고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되는데 그 얘기를 법조 기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won't sing for you. 'Cause all that's left is gone away, and there's nothing